형이라고 하는 캐고, 요거는 곤이라고 하는 곤이라고 하는 캐인데, 그래서 요거 캐에 이제 두 개를 합해서 명칭이 풍지, 소는 바람인데, 그리고 이거는 곤은 땅이니까, 풍지 관이다. 이 캐에 대해서 이제 왜 내가 이 캐를 들고 나오느냐, 이게 이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방법인데, 요 앞에 이제 나중에 한번만 또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박형용 씨가 자기의 점을 한번 쳤대요. 그 쳐가지고 나온 캐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박형용 씨가 와야 하는 거고, 이건 오늘은 이제 이 캐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흥미를 이렇게 써놓고, 그런데 이거를 왜 이 캐를 뽑았느냐, 점을 쳤느냐, 요즘 코레일 민영화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정부하고 그 코레일 회사하고 또는 내지는 정부하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하고, 노조는 민영화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막 극한 대립까지 가고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큰 그 고개를 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수서발이라고 하는 그 법인 회사를 하나 지금 설립을 해서 면허장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그걸 이제 허가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저께 토요일 날 그 아주 대대적인 그 노조 그 데모가 있었습니다. 뭐 언론의 발표에도 보니까 역시 한 10만 명 이상이 모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 발표에는 한 2만 명가 모인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하여튼 그런 사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싸움에서 과연 노조가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캐를 뽑았는데, 이 캐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 이제 하나 도표를 또 그리자면, 저번에기도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저쪽에 심심해 보살 알죠? 캐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캐가 효가 동한다 그래요. 움직일 동자, 움직인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변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건데, 여기서 요하고 요 캐가 움직였어, 변했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변했어요. 요렇게. 그럼 요거는 뭐냐, 불이야, 불. 그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상, 풍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관상에 대해서 했는데, 역시 이제 관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가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것을 일일이 뜯어가지고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고 딱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사실은 관상을 보는 데서도. 참 묘한 것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정보가 있어, 사람이요. 그런데 그 정보가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사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 사람이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가, 부자로 사는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아주 신경질적인가, 아니면 온화한 성격인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이 그 얼굴을 통해서 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다 보면 알아요. 그걸 알고, 그래 관상으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을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관상을 봐서 알아낼 수 없는 것까지를 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기대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 안에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아주 전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보면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온 내용이 얼굴에 딱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남의 시킨 대로 잘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왜 우리 보살님 신 것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남에게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온 사람, 이런 게 이제 얼굴에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살님들도 이렇게 여러 우리 경원사 신도가 얼마 안 되지만 오면은 되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저 보살님은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옆에서는 말을 한마디 해도 뭐 다른 사람 가슴을 휘파는 그런 소리만 한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보살님 참 덕이 있다, 상대를 잘 배려한다, 그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관상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먼저 자기가 불편합니다, 항상. 그래, 그게 얼굴에 새겨지는 거야.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내 얼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왜 그게 새겨지겠어요? 남을 불편하게 한 것만큼 자기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새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뭐 관상이 뭐 필요하나, 이제 저 스님은 관상을 모르니까 오세요, 반갑네.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얼굴이 어떻게 생기면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건가,
요런 관점에서 전문 관상쟁이들이 하는 보는 걸 떠나서 임효림식 관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했던 미진한 점을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짚어주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 얘기를 못했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딱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얼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여기 보면 눈과 코와 입일 거예요. 얼굴에. 네? 얼굴이 있는데 이제 이런 볼때기도 있고 또 이게 뭐 얼굴에도 오악이 있다. 코가 중악이고 뭐 좌우 이게 광대뼈 또 이마 또 이쪽에 뭐 밑에 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되게 읽어서 오악이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실제 얼굴에서 우리가 얼굴의 조형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눈과 코와 입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에 부족한 게 있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조상들이 그 생각했던 그 얼굴에 그 이제 그 형태를 볼 때 이제 뭐냐 눈 다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하다가 끝까지 다 마무리를 좀 못한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눈은 뭐라고 하냐면 임금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얼굴 안자하고 용안 이러잖아요. 용같이 생겼다. 동물 표현. 용이 어떻게 생기는 거는 사실 누구도 추측하기 어려운 거고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안이라 이렇게 하면 얼굴 앉아서 용안이라고도 하지만 눈, 용의 눈같이 생긴 걸 최고의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용의 눈과 그 봉의 눈, 봉안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네? 이건 뭐 뚜렷하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봉안보다도 더 좋은 눈은 용안이다. 근데 봉이라고 하는 새도 사실은 상상의 새거든. 실존에 있는 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그 두 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동그랗지를 않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보면 눈이 길쭉하게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 봉안이는 눈이 길고 가늘고 길게 뻗은 눈, 그걸 용안이라고 해요. 그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동그란 눈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용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봉안 같은 거 이런 거. 요즘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눈을 가장 좋은 눈으로 해서 옛날에 눈이 너무 크고 동그라면 그 눈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이렇게 뺏기고서 별로 안 좋다. 겁이 많다. 뭐 이렇게 생겨요. 그게 눈 큰 눈이에요. 둥그러만 큰 눈을 뭐라고 하냐면 소눈이라고 합니다. 우안. 근데 소눈을 이렇게 보면 소가 눈이 의외로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쭉 나오고 크게 눈이 축축하게 그러니까 순하게 보이잖아요. 이 개도 보면 그 눈이 둥글고 큰 눈 가진 개들은 순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눈, 아주 순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눈. 그러고 이제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 같은 둥근 눈이라도 손처럼 둥근 눈이라도 거기에서 막 빛을 발산하고 이업을 가지고 있는 눈. 그런 눈은 뭐라 하면 호안이라고 합니다. 좀 사람들 옆에 보기에 좀 이렇게 눈을 맞추기가 겁이 날 정도로 둥글고 크지만 또 눈에 이제 현명한 빛이 확 있고 말이지. 또 호안이라고 그러지. 이제 그런 게. 근데 반대로 이제 눈이 작고 아주 눈 동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 눈도 이렇게 딱 안 돼 있고 이렇게 촥 위로 이렇게 쉽게 올리고 좋게 하면 무사의 눈이라고 이까지도 하는데 묘한 고양이 눈입니다. 여우, 뭐 이리 뭐 이런 거 눈으로 취급하는 눈인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눈이 그렇게 생긴 만큼 좀 음침하고 거석한 그런 나쁜 이미지를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실제 얼굴을 대해보면 조금 거석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자주 웃으면 짜증을 많이 내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눈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다른 것인데 제일 먼저 이게 사람이 부드럽게 마음을 아름답고 잘 웃고 부드럽게 행동하면요 얼굴 중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코 같은 게 이건 잘 안 변합니다. 이마 같은 이런 게 변하겠어요? 이마도 잘 변하지. 뭐 나이가 들면 실제 코도 사실 변해요. 변하게 나이가 들어서 들어갈수록 코가 우뚝해지고 이 코 옆에 이렇게 살이 자꾸 붙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자꾸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탁 치게 올렸던 눈이 밑으로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눈꼬리가 이렇게 쳐지고 입이 이렇게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뭐예요? 자주 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잡는다. 그래서 간상부인데 거석하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것도 많이 얘기하면 염소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염소눈, 네. 염소눈도 있죠. 염소눈은 전방에서 어느 스님이 그런데 어느 다른 스님이 염소눈이 안 좋다고 막 아니 염소라든가 염소 같은 거는 이제 그 양인데 양의 눈인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 같은 것처럼 소눈이나 양눈이나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눈들이 순하죠. 근데 염소눈은 안 좋게 이렇게 눈빛이 시한 사람들 눈빛처럼 막 그런 눈이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염소눈은 아주 좋은 눈이라 이제 그게 이리라든가 뭐 무슨 그런 눈을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그런 눈을 생겼다고 해서 어떻다 이 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의 그 전체적인 얼굴에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얼굴의 표정을 부드럽게 지으면 내가 이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는 비유로 드는 얘기인데 김영삼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나라 영화 배우가 70년대 뭐 유명 배우는 아니고 깜짝 영화 배우를 몇 편에 출연했던 그런 배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뭐냐면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래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린나 김이라고 하는가 뭐. 린다 김. 그런 린다. 그 사기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여자가 성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논란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성형을 한 얼굴이 아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 변했느냐? 그 나이가 먹으니까 자연히 별게 변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변한 얼굴이 아니다. 얼굴 그 신문에 그게 나왔어. 그 여인의 얼굴을 두고. 그래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전문가들이 그 내는 견해가 이런 거야. 그 사람이 한국에 살 때하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상류층들을 상대로 하면서 그런 무슨 노비스트로 활동하니까 노비를 저 어디 길거리에 뭐 자판이나 하고 있는 노가다 하는 사람들 상대로 노비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미국의 제일 상류층들을 상대로 생기는 노비를 한 거야.
노비스트로. 미국에는 노비스트를 하는 게 정식 직업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면서 뭐냐면 고상한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고상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디가 얼굴이 제일 많이 변했느냐? 언어의 습관에 따라서 이 범낭이라고 하는 게 많이 제일 먼저 변하고 입주위가 변한다. 입주위에 있는 주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품이 있게 하죠. 그 사람이 배우 노릇을 하지만 얼굴이 예쁘지만 주인공감의 얼굴은 못 댔는 거야. 상당한 미인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우아하고 아주 멋이 있는 걸로 변했다.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 왜 그렇게 되냐? 좋은 언어 습관을 아주 고상한 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얼굴의 형태가 그렇게 변했다. 이런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님들이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라든가 인상학을 연구하는 현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분석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저 재미교포들이 이제 2세나 1세나 스님들 오거든요. 그럼 한국 전통 얼굴과 좀 틀려요. 미국 하고 비슷하게 거의나 혼혈처럼 느끼게 그런 것도 이제 문화의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전통 한국식인데 아들은 흑인하고 한국하고 혼혈처럼 식습관 그러게. 언어도 그런 것 중에 내가 이게 이 관상적으로 보니까 현담비라고 해서 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뭐가 안 나와. 그 코, 눈 놔두고 이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그 코도 이제 이렇게 한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령 이게 여기 우리끼리만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끓이킴이 없이 얘기를 하자면 코도 이제 호랑이 코가 있고 사자 코가 있고 무슨 그게 물소형 복수코라고 하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개코 코도 개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재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옛날에 저쪽에 이름 뭐이고 꼴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허영만이가 그림. 그 재미가 있어갖고 내가 그걸 봤는데 그게 엉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는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워런 버핏 같이 생긴 사람의 코. 근데 쓸개 주머니를 걸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현담비, 현이라고 하면 달현자 달아놓은 것 같다. 쓸개 주머니를 달아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팍 꺼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가 팍 솟아있는 코만 좋은 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현담비랑 여기가 팍 죽어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 콧불이 여 자체는 별로 안 그렇지만 여기 와서 그게 달아놨으니까 설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청아 밑에 말리려고 달아놓으면 툭 하면 여기 요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요리 풍선 거석하듯이 요 밑으로 기운이 싹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형태의 코라. 쉽게 말하면 이 코가 내가 그래 어디서 그걸 보고 내가 보니까 누가 코가 그렇게 생긴다 이런 게 그 만화에서는 워런 버핏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설악산에도
초실선이 이 코라고 내가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검사하게 그 장면이 코가 하나 잘생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 오늘 내가 주로 얘기하려고 지난번에 한번 놓친 것 같아서 더불어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것 가운데 관상을 타고난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고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언어 습관 또는 생활 습관 그 마음을 쓰는 어떻게 써야 될 거냐 마음을 쓰는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어디를 변하느냐 전체 다 변한다고 봐야 돼요. 변하는데 얼굴의 혈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변해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변하는 것은 뭐냐 눈과 입이 먼저 변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거는 그러면 이만큼 얘기를 하고 이제 강사님께서는 우리가 뭐 주역을 배우려면 이런 것도 주변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게 주역 내가 항상 TH 때문에 계속 하는데 주역은 주역이나 또는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서 뭐냐 인간은 화합 자비를 얘기하려고 했고 중국의 음양사상인 이 주역은 뭐냐면 조형 조화입니다. 조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화 그래 얼굴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조형 조화가 잘 돼야 되지 특정 부위 하나만 잘생기고 나머지는 그래서 해가지고 이상하게 음브란스가 되고 그게 조형을 못 이루고 조화를 못 이룬 얼굴 이게 가장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게 보이게 하는 얼굴이다. 코가 뭐 콧대가 높으면 좋다. 뭐 코가 우뚝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얼굴에서 뭐 코만 굉장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거 뭐 그 탤런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하나 그런 배우 있어. 그게 그 조연으로만 나오고 옛날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 나이가 들어서인가 옛날 보면 그런 주먹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그게 별로 복 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보기에만 거북하게 보이게 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계산년이 지나고 무슨 해가 옵니까? 가보년이 오고 쓸 것도 이거 잘 됐다 이거 안 나오니까 먹이 안 나오니까 뭐 아니 그만 없애버리죠 뭐. 그 이제 가보년인데 역시 안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잘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60갑자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갑자년, 갑자생. 그게 이제 60갑자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중간쯤에 나와요. 뭐 나는 이거 그석을 하는 사람인데 31몇 번째, 세 번째인가 얼마 33번째 나오나 33번째 나오나 이런 게 가보입니다. 가보. 그게 가보생. 옛날에 보면 이제 뭐 그게 여자 뭐 가보생이면 뭐 팔자가 세답사고 뭐 이런 얘기도 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보년이에요. 내년이 그 가보년인데 이제 뭐 이번 거석에는 가보년은 뭐 백말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갑이 이제 푸른색을 나타낸다고 해갖고 이제 청마 푸른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그건 그렇다 하고 이게 이제 가보년이란 말이야. 이게 가보년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난번 그 작년 자작년이니까 임진년 임진년이었을 때 역시 이제 사람들이 임진년이 뭐냐 우리가 임진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임진왜란을 생각하잖아요.
임진왜란. 그런데 그 임진왜란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거기 이거 임진년에 애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행복했구나. 그렇지만 저 위대한 고성 임효린도 임진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임진년이 좋은 거야. 그렇게 보면. 그렇듯이 가보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가보년이 60년 만에 하문석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60년 만에 하문석 돌아오는 가보년이 가장 나빴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 다 좋은 해도 있고 그래 했는데, 그런데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는 이제 가보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54년도가 가보년이었습니다. 1954년도. 그때 6.25 직후고, 우리 불교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국가사회적으로 그 정화운동이 파란을 일으키고, 불교계로서도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다 아물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일제의 불교를 청산하고 청정 비구 성당을 건설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비구 대처의 싸움을 하면서 종단이 두 쪼가리로 나고, 그래가지고 비구는 조계종이 되고, 대처 결혼한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한테 밀려나가지고 그 스님들은 태고령을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이 됐죠. 그러고 소송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변호사를 다 먹이 살렸다 할 정도로 50년대, 60년대는 그 한국 변호사를 다 먹이 살렸다 할 정도로 많은 소송을 했고, 또 이제 이 법정 투쟁 역사에 요즘은 또 그런 투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불교계가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 보면 뭐 하면 용역깡패 같은 거 동원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이미 그 정화운동을 하면서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어제 막 절에 들어가면 누가 그 절에 정화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절을 쫓아내고 쫓겨나는 세력이 있고 쫓아내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싸움을 하면 주지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걸어요. 그 지금 노동자들도 그 재판하면 그런 걸 많이 겁니다. 그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면, 그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제일 많이 했고, 그걸 그 소송을 최초로 한 집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소송이에요. 그런 거 했는데, 그게 54년도고, 그럼 그 54년에서 또 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해냐? 1894년도야. 94년도에. 그때가 또 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보경장이라고 해가지고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각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대한제국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하지 않지만 구한 말이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선 말 고종의 시대에 아주 절명의 어떤 벼랑 끝에서 그게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나 그 개혁이 실패함으로 해가지고 뒤에 그것도 명성황후도 일본에게 죽고, 일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당시 내각,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내각의 그 총리 대신 김홍집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민중들에게 주사를 당하는 그런 참파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보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냐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 가보경장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때 가보경장이 있기에 앞서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동학. 이게 목이 잘 안 나와서 고생하는데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선 시대라든가 고려 시대, 저 신라 시대 때 이런 고대 사회에서도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각 여러 나라들이 정세가 불안한다든지 그 집권 세력이라든가 국왕이 민심을 잃어버리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밀란으로 인해서 그 한 국가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밀란에서 민중의 지도자가 들고 일어나서 정권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어요. 없었는데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역사에 3번이나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 거기 이제 그 한나라를 건설한 항고조 유방, 또 명나라를 건설한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 그리고 근대 인민공화국을 설립한 모태통 이런 사람들이 다 밀란을 통해서 한 왕조를 국가를 창국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준하는 우리도 굉장히 민중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근대인이 됐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근대적 사고, 시간이 촉박해서 다 얘기하기가 뭐한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니까 현대인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살면 현대인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100%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의식세계는 전혀 현대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현대인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뭐냐 하면 오늘날 다른 여러 가지 철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통틀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 그 민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철저하게 집권 세력에게 나라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에게는 필연적으로 뭐냐면 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의식이 언제부터 우리 나라 민중들에게 형성됐느냐? 동학을 통해서 형성됐다. 동학이 어떤 사상을 가졌기에 그런 사상을 형성하게 해줬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서양에서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근대적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동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근대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동학을 통해서 이 아무 권력도 없는 민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거야. 하나님. 그래 그걸 통해서 그래 가보론련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가보론련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얼마가 세월이 흘렀느냐? 근대화가 된 120년의 세월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두 번의 그 가보년을 보내고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가보년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건대 그런 가보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1894년도의 가보년 그때의 역사의 격동적인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그런 시험대에 올라 있고 우리가 그래서 선진국 내지는 더 그 국군이 융창하는 발전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후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록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는 때가 지금 가보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상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령입니다. 요거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불이고 요거는 바람이에요. 땅 아닙니까? 땅울로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이 코레일 민영하냐 아니냐 이 바람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게 이 바람이 그냥 살살 부는 바람이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거세게 부는 바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바람이다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데리고 월궁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기분이 좋아하고 아름다운 무도 속에서 그때 기분이 좋았어. 그러고 점을 쳤을 때 뭐냐면 풍지관이라고 하는 이 점괘가 나왔다. 그 위에 어떻게 됐어요? 당나라 전체를 휩쓸어서 나라를 지고 흔드는 바람이 일어났어. 거기는 알록산 인간이야. 알록산 인간. 내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바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다스리고 그걸 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이게 쾌가 움직여 가지고 불로 이렇게 됐어. 불. 그럼 여기 불이 지금 타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지금 현재. 큰 바람이 예고되어 있다. 그런 건데 여기에서 저기 캐를 내가 보니까 사요에 오요에 가가지고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하면 여기 오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그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문으로 써줄게. 이거 이렇게 잘 봐봐. 관화생이면 관민자.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살라고 하면 내가 살 길을 살피려면 민의
자기 살 길로만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럼 망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주역해가 이걸 얘기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관화생이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생이라는 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을 관이라는 건 살펴본다. 내가 살 길을 살피려면 뭐야? 백성을 살펴봐요. 백성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그래 이거는 그 지금 집권 것을 하는 이걸 그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노조도 마찬가지야. 노조 쪽도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밀고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느냐? 요거를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 이 싸움에는. 요걸 민의 움직임, 여론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움직이는 놈이 살고 여론을 무시하고 가는 놈은 망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또 너무 민감해 이런 게.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보는 경향에서는 여기에서 이 쾌를 가지고 볼 때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래 되면은 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주역이라는 게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나무가 이래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담그러 맺혀 있잖아요. 이렇게. 응? 그럼 이 밑에 사람이 이걸 나무를 이렇게 잡아 흔들잖아. 나무를 잡아 흔들면 어떤 사람이 이기겠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기겠어? 이 사람이 이기겠어? 처음에 흔들 때는 이 사람이 기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밑에 땅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 그럼 이 사람 계속 흔드는 거야. 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 계속 흔들지 못하게끔 이 사람하고 내가 안전하게 좀 있도록 흔들지 말아라고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고 그 타협을 해야 돼. 그 타협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타협하자 그러는데 이 사람이 타협을 안 하잖아. 다른 일에서.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망하는 거야.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그런 형국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하나를 이게 시간을 내가 다 됐는데 내용은 우리 박형용 씨가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점을 쳤다 이런 거는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게 점을 쳤다 그래.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반가워 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문자로 하면 일찬 한번 보내준다 하는 게 못 보내줬어요. 딴 걸 그래서 하고 그래 지금 처음에 캐를 뽑은 것이 뭐냐면 이런 캐를 뽑으신 거야. 우리 박형용 씨가 충천건이라는 거예요. 다 양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호가 이제 뭐냐면 그게 세 개가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화죠. 응? 요거는 물이야. 물. 그러면 수화 네. 이렇게 물 건널 재 이랍니다. 물 건널 재.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기재, 이미 기. 이 기자는 이미 기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매우 강건한 거거든. 이게 지난번에 이건 내가 해설을 좀 해줬는데, 그래 이게 막 다 용이거든. 용인데 이 그 중에서 이제 그 효가 이제 좀 발효된 게 요게 제2호 2번 그리고 4번 그리고 6번 요게 이제 지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이 메모를 대충 해갖고 왔는데 그 1번, 2번, 4번 그런 거는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효에 대해서는 효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견용재전하니 이견대인이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이제 그 말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고 어째 점을 치기는 어려우니까 그 현용 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밭이야. 밭은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 물 숫자가 붙어야 이게 논이라고 하는 답자거든. 그 이게 없으면 밭은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용이 나타났어. 그게 매우 상당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는 잠용이고 그 이호가 이렇게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이호는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데서 지금 자기 몸을 나타낸 거거든. 이거는 그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뭐냐면 이견대인이라 자기를 도와줄 큰 사람을 만나면 이롭다 이 소리예요. 전체적인 거는 지금 전체적인 캐는 이미 박형용 씨가 지금 점을 친 내용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싹 다. 그래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사요. 요거 사요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파트에 있는데 사요는 좋아 굉장히. 요거는 뭐냐 하면 재연 요렇게 나 이거 글씨를 쓰는 게 어릴 때부터 좀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이게 못년자입니다. 이게 못년자 쉽게 쓰는 걸로 배워가지고 그 메모를 할 때 저렇게 쉽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못 속에 물이 있잖아요. 연못에 있으니까 한번 뛰더라도 성공을 못해도 허물은 없는 거야. 이거는 왜 물속에 드니까 푹 뛰다가 다시 쑥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그런 형국의 거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주역 64회 가운데 기재 이게 이제 수화 기재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 뒤에 가면 이제 미제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미제. 그런데 그거하고는 그 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어 있는 거야. 딴 게 아니고 풀이 울로로 가고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미제예요. 그 미제인데 그래서 화수 미제라고 해요. 미제라고 그러고 요거는 수화는 기제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국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걸 다른 데 가서는 이게 자기 책에 있는 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불이 있다. 그 하늘 비는 이미 그 하늘에 비가 내려와 버리면 이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불이 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가 소치 하나 이렇게 또 걸려 있다고 봐요. 소치. 여기에 불을 이렇게 장작을 해갖고 불을 이렇게 지피면 이 물이 끓고 얼마나 좋아. 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의 기운을 가진 불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음의 기운이 물은 위에 있으니까 들어가고 그래서 서로 교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게 반대로 돼 있으면 이거는 올라가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거서하죠. 그래서 거석이 그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으면 좋은데 땅이 밑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서로 그러게 이제 그걸 그 천지비라고 하나 뭐 가는 그런 듯이 이것도 역시 그런 수학 기재 좋은 형식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떤 것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좋은 징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고 그게 다 세 분 뭐 다 나머지 사람들 내 방으로 뭐 보살님도 한번 내 방으로 와요. 박형용 씨를 중심으로 해서 내 방으로 와요.